참호전이 제1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전투 양식이었다면 공군력은 분명히 제2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요소였습니다. 이전에는 공군력이 주로 육군과 해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전쟁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피비리고 잔혹했으며 결코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 곧 지상 전장을 지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주요 교정국들은 약 81만 대의 항공기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공기가 전투에 투입되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 전모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된 조종사들부터 유령 폭격기, 전 세계 승무원들이 목격한 빛나는 물체의 미스터리까지 여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4가지 항공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주만 공격과 나치 독일의 선전포고 이후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조종사들이었습니다. 1942 스틱과 러더를 다룰 수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조종석에 앉혀져 전장으로 보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전선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국의 공장에서 새 비행기를 받아 해체한 뒤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 본국에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하크니스 로브라는 인물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여성 보조 수송 비행대, 즉 왑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여성 조종사들이 국내 비행 임무를 맡게 하여 남성 조종사들이 전선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비행대에는 곧 자클린 코크런이라는 조종사가 만든 여성 비행 훈련 분견대도 합류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직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추가 여성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43년 8월 5일 두 조직은 하나로 통합되어 여성 공군 근무 조종사 프로그램, 즉 와스프라는 단일 부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들은 항공기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지 간 화물 운송 임무도 수행했고 남성 조종사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표적을 끌어주거나 미군 병력과 기지에 대한 공습을 시뮬레이션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명한 용기와 군사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거트루드 톰킨스는 1912 저지시티 출생으로 매력적이지만 수줍음 많은 여성으로 묘사되며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자원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트루드 톰킨스는 모국어인 영어로 말할 때는 평생 말더듬었지만 후에 배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로는 말더듬 없이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젊은 조종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는 자신의 경비행기로 그녀에게 기본 비행 수업을 해주곤 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그는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영국 공군에 자원 입대했고 그의 비행기가 영국 해협 상공에서 격추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톰킨스에게 비행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비행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은 그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처음에는 무정의로 소통할 때 말더듬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녀는 노래하듯이 멜로디를 넣어 대답하면 명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하늘에 있을 때 말더듬증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녀가 와스피에 합류한 것은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행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자 전사한 파트너를 기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으로 이 프로그램의 엘리트 멤버로 자리 잡고 미국 전역을 누비며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톰킨스는 뛰어난 전투기인 P-47 썬더볼트와 P-38 라이트닝 두 대 모두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P-51D 머스탱 전투기를 조종했다. 하늘의 캐딜락이자 전쟁에서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젊은 동료들이 시내에서 밤을 보내자고 초대해도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헨리 실버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헨리의 여동생이 갑자기 사망한 후 그는 조카를 입양하기 위해 청원했고 이를 계기로 1944년 9월 헨리 실버와 톰킨스가 조용히 결혼하여 세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사들에게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상사들은 기혼 여성이 위험할 수 있는 전국 비행 운송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혼 여성임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의 경력에 타격을 줄 수 있었다. 1944년 10월 26일 톰킨스와 소수의 다른 조종사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마인즈필드에서 뉴워크까지 셔틀 비행의 첫 구간을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스탱 전투기를 최전선 부대로 해외로 운송하기 위해 인계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 새 캐노피 문제로 이륙이 지연되었으나 문제 해결 후 즉시 이륙했다. 머스탱 전투기들은 오후 4에 시경 팜스프링스로 출격했다. 비행 중에 머스탱 전투기들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동료 조종사들이 거트루드 톰킨스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항공기들이 팜스프링스에 착륙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캐노피 문제로 마인즈필드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닷새 걸렸습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잔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향 감각을 잃거나 주위가 산만해져 바다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추락 전 상황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으나 수색팀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이버들이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기 위해 수많은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수색들은 주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전쟁 이후 사라진 T-33 훈련기의 잔해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흔히 그렇듯이 그녀가 비행기를 이용해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등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이 이를 부인했다. 불행하게도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톰킨스와 그녀의 P-51D 머스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43년이 되자 이탈리아는 전쟁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연합군은 시칠리아를 침공한 뒤 본토에 상륙해 곧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합법정부는 연합군과 휴전 협정을 맺고 나치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은 여전히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건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지원을 받은 북부 이탈리아는 별도의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고 남부는 연합군을 지지하며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특히 북부에서 전투에 휘말린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밤에만 나타나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상하고 혼자 다니는 비행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비행기를 핏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유래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핏보는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고 전해졌고 밤에는 집안의 모든 불을 꺼라, 그렇지 않으면 핏보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곧잘 들리곤 했습니다. 핏보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현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실제로 그 비행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핏보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이 비행기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로는 농부들과 그들의 가축이 새벽에 기관총 사격을 당했다는 것과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주장 중에는 핏보가 꼭지를 누르면 폭발하는 펜을 떨어뜨리거나 아이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독이 든 사탕을 뿌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핏보가 나비폭탄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소형대인 무기를 투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비행기의 정체에 관해서는 친파시스트 이탈리아인들은 연합군을 탓했고 물론 친연합군 이탈리아인들은 파시스트를 비난했지만 핏보의 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이 핏보의 이야기를 선전도구로 사용해 어느 쪽에 더 충성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면서 핏보의 악명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핏보의 조종사가 누구였는지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 민간인들 사이에서 퍼진 이야기들 외에는 그런 비행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초에 핍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핍보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이 이야기를 나눈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공중활동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핍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밤에 공습이 일어나면 실제로 누가 공격을 했든지 간에 그 책임은 핍보에게 돌려졌습니다. 이것이 핍보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의인화 이후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욱 꾸미기 시작했고 결국 유명한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소리를 내는 엔진은 종종 영국 공군 드 하빌랜드 모스키토 나이트 전투기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투기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은 연합군이 침공하기 전 사람들이 익숙하게 듣던 이탈리아와 독일 엔진과는 매우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편지, 신문기사, 일기, 그리고 증언들은 이 비행기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무작위로 목표를 공격한 뒤 유령처럼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핍보를 악마 그 자체가 조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도르니에 두-세븐틴은 전쟁 전반기에 루프트바페 폭격기 전력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메서슈미트나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만큼 악명 높지는 않았지만 도르니에는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폭격 임무뿐만 아니라 정찰, 대함 임무까지 수행했으며 심지어 레이더를 장착한 야간 전투기로도 활약했습니다. 원래는 고속 우편기용으로 설계되었지만 그 군사적 잠재력은 분명했고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하자 곧바로 폭격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길고 좁은 동체 때문에 날아다니는 연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둥근 앞부분 동체에 앉았으며 조종사, 폭탄 조준수, 그리고 2명의 사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치 때문에 1941년 2월 노샘프턴셔 웰던 근처에서 격추된 한 항공기의 잔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41년 2월 나흘 밤 도르니에 폭격기들이 더비에 있는 롤스로이스 엔진 공장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였는데 스피파이어, 허리케인, 디파이언트와 같은 영국 공군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머린 항공 엔진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이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의 기구식 방공풍선, 대공포, 야간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영국 레이더에 포착되자 영국 공군 위터링 기지의 주둔한 151 비행대 소속 볼턴폴 디파이언트 터렛 전투기들이 요격을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지상 관제사의 유도에 따라 디파이언트 전투기 중 한 대가 스물세 호르스트 바르가 조종하는 도르니에기를 포착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르의 탈출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폭격기는 치명상을 입고 불길에 휩싸인 채 땅으로 추락해 웰던 외곽의 코스윅 로지 근처에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영국 공군 조사팀이 잔해를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찾으려던 그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여분의 발 하나였습니다. 한 남성이 잔해에서 발견한 부츠를 들고 영국 공군팀에 왔다. 부츠를 가지려 했으나 독일 공군 조종사의 발이 그대로 있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넘기기로 했다. 그 결과 모든 시신의 유해를 모았을 때 발이 총 9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도르니에기는 평소 4명이 아니라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부채질하는 것은 독일 기록에 5번째 승무원이 없고 바르와 평상시 승무원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즉시 바르의 항공기가 편대 내에 또 다른 폭격기가 아니라 공습을 이용해 스파이의 투입을 은폐하려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전쟁 중 양측 모두 밤에 폭격기를 이용해 적진 후방계 스파이와 요원을 투입하곤 했습니다. 바르의 항공기가 격추된 지 불과 3달 후인 1941
5월 12일 카롤 리언은 또 다른 독일 스파이와 접촉하기 위해 영국의 낙하산으로 투입되었으나 수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2명의 트럭 운전사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고 실제로 스파이임이 확인되자 결국 1941년 12월 10일에 처형당했습니다. 체포된 스파이들은 전쟁 포로와 달리 제네바 협약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공 역사학자 마이크 머레이는 도르니에게 탑승한 5번째 인물이 스파이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는 비행기 내부가 너무 비좁아 정규 승무원, 스파이와 장비를 함께 태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스파이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승무원들이 캐노피 뒤쪽이나 출입문을 제거하는 것뿐이었는데 이 둘 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남은 승무원들이 프랑스 기지로 돌아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스파이 외에도 5번째 인물이 롤스로이스 공장 공습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온 정보 장교였다는 설, 항공전을 직접 취재하려던 독일 기자였다는 설, 승무원을 돕기 위해 탑승한 정비 요원이었거나 단순히 임무를 경험해보고 싶어 승무원을 설득해 탑승했다는 설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이론은 동일한 문제, 즉 기록의 부족과 폭격기의 비좁은 공간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승무원이 탑승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마이크 머레이는 5번째 승무원의 실존 여부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마이크 머레이는 2021년에 노샘프턴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4명의 승무원 유해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영국 공군 조사팀이 실수로 인원을 잘못 셌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가 스파이였는지, 무단 승객이었는지, 아니면 심하게 불에 탄 유해를 잘못 세워서 만들어진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케녹 체이스에 있는 독일인 묘지에는 1941 2월 4일 사망한 신원 미상의 독일 공군 병사를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5 무덤의 유해를 모두 발굴해서 DNA 검사를 하지 않는 한 1941년 2월 그 추운 밤에 바르의 도르니에기에 몇 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는지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공중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논쟁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는 단연코 퓨 파이터에 대한 보고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장에서 조종사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하늘에서 종종 빛나는 구체 형태의 미확인 비행 현상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전쟁 중이나 전쟁 직후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진실을 밝히는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목격한 사건은 1914년 11월 27일 밤이 저물 무렵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국 육군 항공대 제415 야간 전투기 비행대대는 영국에서 제작된 브리스톨 보파이터를 타고 라인 계곡 상공에서 야간 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에드 슐루터 중위가 조종하고 있었으며 도널드 제이미어스 중위가 항공기의 레이더를 조작하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보파이터는 2명이 탑승하지만 이번 임무에는 관찰자로 프레드 링월드 중위가 3번째 승무원으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국경의 슈트라우스베르크 북쪽 상공을 비행하던 중 링월드 중위가 갑자기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불빛들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밤하늘에서 3사람은 8열 불빛이 일렬로 늘어서 불타는 듯한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그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연합군 지상 레이더 관제사들에게 연락했지만 지상 레이더에서는 그들의 보호 파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슐루터가 보호 파이터를 돌려 물체들을 요격하려 하자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전등 스위치를 끄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기지로 돌아가는 비행 중에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당하거나 비행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까봐 목격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미어스는 스모키 스토버, 만화의 팬이었는데 이 만화에는 의미 없는 단어 치퓨후를 사용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는 퓨 파이터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더 나은 명칭이 없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푸파이터 현상은 전후 즉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이야기로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더 지상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설명, 그리고 링월드 중위가 말하길 승무원들이 처음에 믿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새로운 독일의 항공기나 무기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히틀러가 종종 믿기 힘든 기적의 무기들을 생산에 투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제트 전투기, 로켓 전투기, 초기 미사일 등은 연합군에겐 공상과학 무기 같았지만 히틀러 군대는 이를 실제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엇갈렸죠. 하지만 이 이론은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대부분 반박되었습니다. 첫째로 푸파이터는 종종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군 전투기 근처에 나타났지만 결코 그들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전쟁 후 독일 공군 장교들을 신문한 결과 그들의 조종사들 역시 푸파이터를 목격했으며 연합군 승무원들만큼이나 당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 기묘한 불덩어리 빛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전쟁 종료 후 수십 년간 제시된 설명들은 그럴듯한 것부터 공상적인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독일 장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푸파이터가 독일의 실험용 항공기였다는 이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비행 원방기와 소위 디글로케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의 목격 사례에 대해서는 그 기술이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으로 이전되어 전쟁 노력을 계속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독일이 제트기, 로켓, 레이더 연구를 도쿄와 공유했기에 그리 비합리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 푸파이터들이 연합군 전투기를 공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혹시 실패한 실험용 항공기였던 걸까요? 전쟁 후 이 항공기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침묵을 지키는 걸까요? 독일 과학자들과 장교들은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에게 자신들의 업적을 기꺼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항의 마지막 표시로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과장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불덩이 무기나 항공기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군사계에서 널리 퍼진 한 가지 주장은 많은 푸파이터 목격담이 나치가 야간에 실시한 로켓 실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파이터 승무원이 목격한 불빛이 깜빡이며 사라진 현상은 로켓이 마지막 연료를 다 써버린 뒤 남은 비행을 추진력 없이 계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독일군이 연합군 비행기를 혼란시키기 위해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과 미확인 비행 물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상 관측 기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종사들의 목격담을 고려할 때 이런 설명들이 면밀히 검토해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푸파이터가 아마도 자연적인 대기 현상의 일종이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동의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세인트 엘모의 불의 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인트 엘모의 불은 전기적으로 충전된 환경에서 마스트나 첨탑과 같은 막대 모양의 물체에서 코로나 방전에 의해 생성되는 발광 플라즈마의 한 형태입니다. 그 결과 물체 주위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 빛이 나타나며 종종 쉿쉿거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동반되고 주로 천둥 번개가 칠 때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조종사들이 희귀한 구형 번개 현상을 목격했다는 것인데 보우파이터 승무원의 경우라면 한 번에 8개가 모두 일렬로 나타났어야 합니다. 항상 조용히 제기되어 온 또 다른 설명은 그 물체들이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전투 스트레스로 인해 집단적으로 환각을 경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푸파이터를 목격한 증인들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박해왔고 이런 암시만으로도 보우파이터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주저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들이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결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공중전의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4가지 항공 미스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